그러니까 억지로 멋있어 보이려고 하고 억지로 뭔가 세 보이려고 하지 않고 그런 솔직함이 저는 너무 좋았고 그게 한국 인디씬의 정체성의 시작이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. 여러분 안녕하십니까? 아직도 락 음악 듣는 남자 락피디입니다. 여러분도 락 음악 잘 듣고 계십니까? 그냥 영상 보려고 하지 마시고요. 저 얼굴 개 빠았으니까 그냥 뭐 팟캐스트처럼 들으세요. 출퇴근하면서 뭐 등하교 하면서 일하시면서. 근데 어째 뭐 왜 이딴 걸 지금 또 하고 있느냐? 사실 작년부터 좀 시도를 하려고 했었는데 제가 지금 이 락피디 채널이 한 780명 구독자가 한 780명 정도 돼요. 아 근데 솔직히 이게 인디 얘기, 한국 인디 얘기만 다루면서 뭐 누가 나오는 것도 아니고 저 개빠은 얼굴에 저만 이렇게 카메라에 나오면서 구독자가 이 정도 되는 거 사실 뭐 다른 밴드 채널 포함해서도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. 그러니까 좀 도와주세요, 여러분. 구독자 한 1000명 좀 찍을 수 있게. 올해가 뭔지 아세요, 여러분들? 올해 2025년이잖아요. 올해가 2025년으로 따지면 한국 인디 30주년이라고 해요. 일단 95년이 왜 한국 인디 시작이라고 보느냐? 드럭이라는 그 최초의 음악 감상실, 펑크 얼터너티브 음악 감상실. 당시 뭐 형님들 X세대 오렌지족 형님들인가요? PC통신으로 아름아름 통해서 이제 전 세계적인 광풍을 불었던 메탈 이후의 얼터너티브 이런 그 음악을 들으려고 막 정보를 구하던 사람들이 다 그 지금 밴더 있는 자리 거기에 드럭이라는 이제 음악 감상실로 몰려듭니다. 왜냐면 거기는 주구장창 얼터너티브 펑크 음악이 나왔어요. 크라잉은 우리 꼬꼬마 형님들도 다 걸러 모였고 거기서 이제 막 펑크를 좋아하는 얼터너티브를 좋아하는 사람들끼리 찢어진 청바지에 막 머리 그냥 개덕져서 음악을 연주를 했습니다. 그러다가 1995년이 왜 한국 인디 시작이라고 보느냐? 1995년 이 드럭에서 커트 코베인 추모 공연이 열려요. 사실 이 드럭은 뭐 이따금 라이브 연주가 있긴 했다만 사실 음악 감상실로서의 목적이 더 컸던 공간인데 이 시점을 기점으로 라이브 클럽으로서의 면모를 확 보여주게 되는 거죠. 왜냐면 막 이때 난리가 났었대요. 막 크라잉과 형님들이 무대에 들어가서 다 부시고 어쨌든 드럭이라는 공간에서 자기들의 음악을 가지고 그것을 연주할 수 있는 밴드들이 모여들면서 라이브 공연 문화가 시작된 시점, 그러면서 라이브 문화를 필두로 한 인디씬의 어떤 저변이 확장되기 시작한 시점, 그 시점을 1995년이라고 봐서 1995년을 한국 인디 시작이라고 보는 견해가 있는 것 같아요. 그런데 저는 개인적인 의견으로 한국 인디의 사실 직접적인 시작은 1996년이었다고 생각을 해요. 1년 차이지만 이게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게 왜냐면 1996년에는 명확한 결과물이 나왔어요. 그게 뭐냐면 최초의 독립 생산 방식의 음반이 나왔다는 겁니다. 아워 네이션 볼륨 1 우리나라 최초의 인디 음반이랄 수 있는 그런 형태죠. 왜? 정말 자기들끼리 만든 거예요. 예전에는 뭐 우리가 언더그라운드 이런 말은 있었죠. 자생적으로 조직하고 음악을 만든 뮤지션들이 있었지만 기본적으로 어떤 음악 기획사와 계약을 하고 거기서 음반을 발매하고 유통을 하고 이런 어떤 시스템을 갖춘 형태였는데 이 사람들은 그냥 자기들끼리 만든 거예요. 그러니까 그냥 어떤 뭐 체계적인 시스템에 의해서 만들었다기보다는 되는 대로 돈이 모이는 대로 되는 대로 그리고 무엇보다 더 중요한 건 그 유통이 정말 1대1 핸드인 핸드 공연장에서 공연을 보러 온 사람들에게 이제 그 CD를 손에서 손으로 파는 그런 최초의 원시적인 형태 물물 교환식이죠. 물물 교환은 아니구나. 돈을 받고 파는 거니까. 근데 뭐 그 드럭의 이제 이성문 아저씨 당시 그 사장님의 이제 후에 인터뷰 보면 이게 나름 그런 식으로 나는 그 시내에서 센세이셔널한 앨범이 나와서 최종적으로 뭐 매체에 관심도 받고 결국엔 유통사의 도움을 받아서 이제 물량을 좀 풀기도 했다고 하는데요. 어쨌든 그런 시작으로 자기들끼리 만들고 돈도 자기들끼리 모아서 일단은 어떻게든 녹음하고 마스터링까지 하고 자기들끼리 유통하고 이런 최초의 이제 인디 정말 자기들끼리 자본과는 조금 별개로 자본이 없었다는 게 아니죠. 돈은 들었으니까. 하지만 자기들끼리 했다는 그런 생산 형태에 의해서 최초의 인디 음반이라고 평가받는데요. 사실 그 전에 아워 네이션 볼륨 1이 나오기 전에 이런 비슷한 형태로 제작된 정말 최초의 음반이 하나 있었죠. 그게 뭐냐면 한국 인디 30주년을 맞아서 한국 인디를 뭐라고 저는 생각할까요? 저는 무엇보다 그런 좀 딱딱한 말보다 저는 솔직히 찌질함이 저는 한국 인디의 상징이라고 봐요. 왜냐면 찌질하기 시작했잖아. 제가 이 찌질함이라 말하는 거는 적어도 우리가 빅뱅이라고 치면
어떤 한국 인디라는 그 문화씬이 팡 터졌을 때 가장 큰 에너지를 발산했던 건 펑크고, 그 펑크가 왜 지금까지 특히 크라잉넛이 왜 상징적으로 인디 씬은 물론이고 우리에게 이제 어떤 뭐 여러 가지 감정적인 전달을 주느냐, 이 조선 펑크라는 네이밍 안에 담겨 있는 그 솔직함, 가식 없음, 그게 저 찌질함이라고 봐요. 그냥 그 당시에 살던 우리들의 감수성이 제일 잘 녹아있는 형태가 한국 인디의 시작이었다라고 봐서 말하는 거예요. 그게 무슨 말이냐고 하면은 저는 조선 펑크란 말을 너무 좋아해요. 이 네이밍 자체가 너무 낭만적이에요. 섹스피스톨즈처럼 그냥 다 씹어버리고, 여러분 조니 로트는 갓 세이브 더 퀸이라는 노래를 부르고 영국 그 보수적인 그 정치 지지자들한테 칼빵 맞은 그 사실도 아시죠? 이 새끼 근본 놈 새끼 어디 네가 여왕을 조롱하고 있다고 그랬냐, 그런 식으로 음악을 했던 사람들이에요. 근데 한국에서 펑크하는 사람 도대체 어떻게 그렇게 됩니까? 이렇게 좋은 나라에서, 안전한 도시에서, 교육도 다 잘 받고 잘하는 이 나라에서. 근데 그래서 어떤 장르가 그 문화라고 그냥 그대로 따라가기보다는, 아 몰라, 나는 그러면 우리 한국적이라기보다는 내 얘기,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조선의 청년들의 얘기를 할래, 이렇게 탄생한 게 전 조선 펑크의 시작 정체성이라고 봐요. 그게 지금까지도 저는 울림을 주고 있고, 적어도 한국 대중문화의 역사에서 이렇게 솔직하고 정말 어느 시대에 살든 한국의 청년들이 겪는 그 국민의 정수를 때려주는 장르는 조선 펑크밖에 없다고 저는 생각하기 때문에 그 펑크라는 음악을 좋아하고 인디라는 음악을 좋아하는 거예요. 그러니까 뭐 다 씹어내고 욕하고 다 부정하고 아나키즘 외치는 게 펑크라고 할 수 있지만, 크라잉넛은 그게 아니라 그냥 그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, 어쩌면 지금 우리의 고민과도 같을 수 있는, 근데 그렇다고 그게 뭐좀 문학적인 가사 이런 거 아니고, 우리가 20살 21살 때 아이씨 나는 내 멋대로 살 거야, 근데 이게 옛날 펑크 같으면 아이씨 아빠 엄마 다 족가고 나는 이 시스템 족가고 이런 식의 맥락이 아니라, 그냥 솔직하게 나는 뭐 명문대 가기 싫고 좋은 데 시집 가기 싫고 내 친구들하고 자유롭게 놀래, 이런 정서가 너무 잘 녹아져 있으니까 크라잉넛이 좋았던 거예요. 그래서 뭐 크라잉넛을 규정하는 여러 가지 많은 노래가 있을 수 있지만, 크라잉넛 좋아하는 많은 노래가 있을 수 있지만, 저는 한국 인디 30주년이라는 이 토픽에 딱 한해서 특히 초기 정체성과 관련된 얘기를 할 때 가장 상징적으로 얘기할 수 있는, 좀 꼽을 수 있는 노래가, 저는 일단 밴드가 크라잉넛이고, 그 노래가 물론 뭐 말달리자 이런 좋은 노래들이 이미 아워 네이션 볼륨 1부터 있었지만, 저 크라잉넛 1집의 갈매기가 가장 상징적이지 않을까. 그리고 또 이제 제가 하나 더 한 게 게릴라성 집중호. 이 노래는 제가 크라잉넛 노래 중에 제일 좋아하는 노래예요. 아마 저뿐만이 아니라 이 노래가 크라잉넛의 대중적인 히트곡은 아니지만, 크라잉넛을 좋아하는 분들은 이 노래를 아마 가장 많이 좋아하는 노래 중에 하나일 거라고 저 생각을 해요. 앞에 그 갈매기가 찌질함 쪽이라면, 지금 게릴라성 집중호는 씁쓸함이에요. 약간 블랙 코미디처럼. 노래 들어보면 전 이걸 우리나라의 약간 만담 펑크라고 생각하는데, 같은 세상에 해가 되라. 빙글빙글 잘 도도 옆은 아가씨 꼴도 없는 이 세상에 나비가 되라. 이거 자체도 되게 한국적이죠. 이런 구성 자체가. 그리고 이제 또 코러스가 나오고, 어떻게 보면 링킨파크야. 랩으로 일단은 벌스를 조지다가 이제 코러스에서 멜로디가 쫙 떼창하기 좋은 벌스가 딱 나요. 그래서 노래만 들어봤을 때 되게 좀 괴상하고 좀 괴랄하고 좀 웃겨요. 근데 뭔가 되게 씁쓸해. 멜로디도 기본적으로 그렇고 무엇보다 가사가. 근데 이게 제가 정확한지 모르겠는데, 어디서 옛날에 그냥 이런 얘기를 들었었어요. 이 노래 근본은 사실 그 당시 이 노래가 나왔을 때, 이 노래가 2집이잖아요. 그러니까 IMF가 터지고 그 상처가 대한민국을 아주 많이 휩쓸고 있을 때, 그때 제가 그때 한 7, 8살 됐던 것 같은데, 나라의 우울함이 항상 가득 껴있었어요. 왜냐면 회사들이 다 망하고, 그리고 정말 씁쓸한 소식이지만 좀 스스로 목숨을 끊는 그런 사례들도 뉴스도 많이 나왔던 걸로 저도 기억을 해요. 그래서 제가 이 노래에 대한 비하인드가 이게 정확한지 몰라요. 어느 비평가의 개인적인 해석인지 모르겠다만, 이게 뭐 옥상에서 떨어지고 투신 자살하고 이런 사례들이 너무 많으니까, 그냥 비가 오는 것처럼, 이 그냥 뭐 딱히 엄청 비극적인 슬픈지도 모르는 그 감정처럼, 이 비극이 무감각해져버린 현실을 세태하는 풍자다, 이런 식으로 했던 게 떠올라요. 그러니까 이게 정말 그것 때문에 이렇게 가사를 지으셨는지는 모르겠다만, 그런 해석을 분석하면 딱 맞는 노래가 되는 거예요. 이런 가사가 뭔가 되게 장난스럽게 만담 툭툭 내뱉고 이러는 것 같은데, 모르겠어요. 되게
슬프고 씁쓸해져요. 밑으로 떨어지네 누난 두 사람 밑으로 떨어지네 누난 내 사람 밑으로 떨어지네 누난 내 사람 밑으로 떨어지네. 한국 인디씬의 시작 30주년을 돌아보는 그 시작이 있으면 크라잉넛을 빼놓을 수 없고, 크라잉넛의 어떤 초기 디스코그래피에서 갈매기 게릴라성 집중으로 제가 생각하기에 표현할 수 있는 어떤 그 노래에 있어서의 그 멜로디에 있어서의 쉬움, 편함도 있지만 특히 가사에 있어서 솔직함, 때론 찌질하고 때로는 되게 조금 씁쓸하고 같은, 그러니까 억지로 멋있어 보이려고 하고 억지로 뭔가 세 보이려고 하지 않고 그런 솔직함이 저는 너무 좋았고, 그게 한국 인디씬의 정체성의 시작이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. 네, 그래서 뭐 이제 이렇게 주전부리를 털어봤는데, 이런 식으로 이제 노래 하나 정도를 계속 뽑아서 혹은 좀 테마 하나 뽑아서 이렇게 썰을 푸는, 팟캐스트처럼 썰을 푸는 그런 컨텐츠를 앞으로 좀 주기적으로 해볼 생각이에요. 그러니까 여러분들, 제가 오늘 풀어드린 썰이 뭐 개소리일 수도 있고 개소리일 거예요. 근데 아마 그냥 바라는 바는 그러니까 팟캐스트 듣듯이 그냥 편하게 저랑 같이 얘기하듯이 들어주면 좋을 것 같고요. 이와 관련돼서 제가 또 정말 좋아하는 크라잉넛 하수영가에 있는 카피곡, 이 카피곡도 아마 유튜브에 없을 거예요. 를 제가 곧 올릴 겁니다. 자, 그러면 그 노래 카피곡 좀 기대해 주시면 좋겠고요. 첫 번째 이제 이 컨텐츠 제목이 뭔지는 모르겠는데 털어봤습니다. 그러면 여러분, 다음에는 또 무슨 썰 털어볼지 하면 궁금할 텐데, 저도 궁금한데 다음에도 한번 털러 오겠습니다. 안녕히 계세요.